담장 높은 규방 안, 유흥거리 없던 조선 여인들에게 해방군은 바로 독서, 사서삼경보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책이었죠. 지금은 소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 초기부터인데요. 당시에는 베껴서 읽고 돌려서 읽을 정도로 대중에게 아주 큰 인기를 누렸죠. 현대에 와서는 고리타분하고 지루하다는 편견 때문에 밀쳐두었던 한국의 고전소설.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우리의 고전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한국 고전소설 대장정을 함께할 오늘의 주인공은 시대의 유산 고서 속에서 보석 같은 한국 문학을 발굴하고 연구해온 임치균 교수입니다. 네, 저희가 러시아를 시작으로 독일, 미국, 영국 등의 세계 고전 문학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한국의 고전 문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한국의 고전 소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출발점으로 보나요?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최초의 소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소설이 나오게 된 것은 원래 그 한문학적인 그 전기의 전통, 거기에다가 삼국유사 등에 실려 있는 우리나라의 김연가모라든지 조신, 그리고 백월산 양성 성독이라고 하는 고유한 전통적인 서사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금오신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15세기 조선의 천재 시인이자 불의에 굴하지 않은 지식인 김시습. 인륜과 도의가 깨져버린 세상을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의 깊은 고뇌가 담긴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이 바로 금오신화입니다. 저희가 김시습 하면 문인 또는 생육신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은 3살 때 이미 한시로 시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영특했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 김시습을 불러서 김신동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도 그 소문을 듣고 김시습을 한번 궁궐로 불러드렸죠. 이 사람은 어린아이지만 재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순발력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너를 중용하겠다라고 말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세조가 단종을 내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많이 갈등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김시습은 그 속에서 자신과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의 갈등을 소설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금오신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금오신화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의 신화인 줄 알았는데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란 뜻이죠. 새 신자에 이야기 화자를 씁니다. 단종이 내쳐졌을 때 김시습은 세상을 등집니다. 그러고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31살에 경주 남산, 즉 금오산에 은거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 사람은 금오신화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명나라 사람인 구가 지은 전등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영향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김시습은 자기만의 색깔로,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담아서 새롭게 구성해내서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죠. 순수 창작물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김시습이 금오산에 7년간 머물며 집필한 단편집 금오신화는 귀신이나 선녀와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중 한편 이생규장전, 홍건적의 난으로 죽은 아내의 최소저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남편 이생의 안타까운 순애보를 그리고 있죠. 금오신화에는 희한하게 사람과 사랑을 하지 않고 맞아요. 귀신하고 사랑을 하죠. 네.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읽으면서 혹시 여성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좀 이 소설에 발현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생규장전의 이생이나 만복사적포기의 양생도 진짜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인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만난 건 귀신이에요. 귀신은 허상이죠. 근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이상으로 생각되는 여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시습은 자신이 꿈꾸고 바라던 그런 현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마치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귀신과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 금오 신화에는 정말 시가 많이 나와요. 이 주인공들의 마음이 시로 많이 표현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생규장전에서 이 최소저가 지나가는 이생을 보면서 이런 시를 읊습니다. 길 가는 저희는 어느 집 도련님일까? 푸른 옷깃 너른 띠가 늘어진 버들 사이로 어른거리네. 어떻게 하면 대청 위에 제비가 되어 나지막이 주렴을 스쳐 담장을 날아 넘으리. 제비가 되어서라도 담장을 넘어 도련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절절해요. 네, 그렇죠. 이 작품에 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작가가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가 작품 속에서 어떤 하는 역할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복선 같은 역할도 해주게 되고 그 주인공의 심리나 정서를 그 속에 절절히 담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처럼 뭐 사랑한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시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즉 여백이 있는 거죠. 그 여백을 시를 읽은 독자들이 채워나가는 그런 즐거움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저와 이생은 우여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긴 맺습니다. 그런데 홍건적의 난으로 영 이별을 하고 말죠. 결국 이생규장전은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서 홍건적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생은 도망치고, 작품에서 보면 최소저는 항거하다가 죽습니다. 그것도 그 횡포를 일으키는 세력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으면서요. 근데 그 최소저가 귀신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귀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부정하였던 김시습의 입장에서 단종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을 표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승세계 염라국과 용궁을 방문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염라국에 초대된 박생은 염라대왕과 정치 토론을 벌인 뒤 훗날 염라국의 왕이 되지만, 용궁에서 시를 지어주고 극진한 접대를 받은 환생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와선 속세와 결별하고 말죠. 용궁은 사실 뭐 심청전이나 토끼전에서도 자주 나와서 굉장히 친근한 곳이긴 한데, 산 사람이 저승세계인 염라국에 초대된다는 설정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염라국이나 용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심청전이나 토끼전 같은 데서는 용왕과 용궁이 나타나는데 인간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청전에서는 굉장히 이상향으로 보여지죠. 반면에 토끼전에서는 그 무능력한 군주가 있는 현실 세계를 투영한 공간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은 용궁을 인간이 항상 왕래할 수 있는 곳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염라국, 이른바 저승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못 가요. 그래서 김시습은 그 저승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어쨌든 죽어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김시습은 죽음을 택하지 않고 대신 꿈속에 갔다 오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요. 용궁부연록에서 아주 진지한 곽계사와 현 선생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재주를 뽐내다가 비웃음을 사거든요. 근데 김시습이 그냥 웃기라고 넣은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현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곽계사는 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나무나 숲 그리고 모래의 현자, 즉 어진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진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뽐내죠. 그러나 용궁 사람들에게 볼 때는 우스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한생은 자신도 무태서는 굉장히 잘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막상 용궁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죠. 현 선생과 곽계사를 통해서 한생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본 겁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용궁, 즉 용왕 밑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겠구나,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각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각을 용궁에서 했으면 인간 세계로 돌아와서 잘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한생은 속세를 등져버리거든요. 왜 그래요? 저는 이 용궁부연록이
김시습의 고뇌가, 개인적 고뇌가 가장 잘 묻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궁이라고 하는 것은 김시습에게는 어떻게 보면 대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시습은 세조가 단종을 내쳤을 때 유교 경전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요.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에 자꾸 김시습을 불러요. 김시습은 고민하죠. 누구라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시습은 그 심정을 가현이라고 하는 시에서 10년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는데 기로에 서면, 즉 양갈래 길에 서면 항상 애가 끓는다, 이래요. 양갈래 길이라는 게 세속적인 영화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의리와 절개를 따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김시습은 용궁을 보면서 대궐에 갔을 때 자기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인간 세상에 있으면 계속해서 불러댈 거다, 이거죠. 안 되겠다. 세상을 등져야겠다. 그래야 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김시습은 한센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완전히 등집니다. 그러다가 1493년에 충남에 있는 무량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 이 5편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김시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만들어낸 후에 그것을 석실, 즉 돌담에다 집어넣어 버리고서는 암은 딱 봉해버리고 후세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다고 해요. 금오신화는 기본적으로 당대 사회 상황에 대한 김시습의 개인적인 고뇌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마 당대 지식인들, 유교를 배운 지식인들이라면 왕위 찬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스스로 되물었을 거예요. 김시습은 자기뿐만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같으면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금오신화 하면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 뭐 이렇게만 외웠지 제대로 잘 몰랐는데 오늘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다음 시간은 상당히 문제작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자기가 홍길동전을 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작품이죠. 그래서 홍길동전의 모든 면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